벌써 오늘이 6월 15일, 내일이 16일이죠. 16일. 그 다음 주 주일이 23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후에 일주일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요 다음 주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이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여행이든 여기 우리 문장로님도 이번에 여행하고 오셨는데 어떤 여행이든 사전에 가는 곳에 대한 정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공부하고 가는 거하고 공부 없이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단순한 몽골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여행에는요, 우리가 가는 이번 몽골 여행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첫날 이제 강의할 때 들으셨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나요? 예.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고 평화롭게 빨리 통일되고, 두 번째 몽골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몽골하고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몽골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어떤 사람은 그걸 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나는 느슨한 연방제로 가야 한다. 연방으로 가야 한다. 몽골. 그래서 새로운 이 질서를 만들자.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나는 목사니까 그거를 선교적으로는 뉴 관계토항 프로젝트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좀 촌스럽죠. 네, 관계토항과 장수항 때가 가장 우리 땅이 넓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공간적으로 뭐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것은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관계의 줄을 만들자. 새로운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아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이번에 투르크메니스탄, 거기에 이제 키르기즈, 타직 5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두 나라까지 해서 7개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죠. 돌궐족의 땅이었고, 과거에는 뭐 몽골이 지배했던 땅들이죠, 전부 다. 바로 그 스탄, 우리의 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땅.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파생된 말이에요. 우리 땅 할 때, 탄 할 때, 땅 같은. 그 새로운 세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맞는 그런 세계가 지금 그렇게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특별히 교회와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지를 주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자. 몽골이라는 땅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여행에서 얻어야 할 것들은 단순히 자연, 오지 탐험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 통찰, 또 새로운 인문학적인 깨달음, 또 세계 질서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지, 오늘은 이제 거기 하나 덧붙이는 겁니다. 환경, 소위 생태적 선교, 우리가 그걸 생태 선교, 환경 선교, 이 에콜로지라고 그러죠. 영어로 에콜로지라고 하는
이 에코시올로지, 환경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명신학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신학도 이제 생겨났는데,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구 변화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지가 바로 그 이 기후 환경, 이 환경의 문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몽골이에요, 몽골. 그래서 오늘 몽골에 대한 마지막 강의는 이거는 단순히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오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24일 날 아침에 우리 몇 시에 만나죠? 아침 7시, 6시 반? 6시 반, 7시 어떻게 되나? 6시 반까지, 무조건 6시 반까지 아시아나 데스크 앞에서 아시아나 타고 가니까 우리가 첫날 아시아나 데스크가 있는 제 1터미널입니다. 2터미널이 아니고 1터미널 아시아나 데스크가 있는 그 앞에서 6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9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단체로 쉬운 2명이에요. 쉬운 2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아주 적극적, 빠르게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한 명이 늦어지면 다 늦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 조별로 나눴죠. 지금 조 1조부터 우리가 5조까지 있나? 6조? 8조? 8조까지 있어요. 우리가 조로 나눕니다. 현지에서부터 이제 올 때까지 이 조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조로, 그러니까 조장이 움직이셔야 돼요. 조장이 움직이셔야지 조장이 책임을 지시고 자기 팀들을 다 그 체크하셔야 되고 끌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6시 반까지 공항에 오시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뭐 어쩔 수가 없죠. 비행기가 그때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대한항공은 더 빨라. 8시예요. 아시아나는 그나마 1시간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국적기를 타고 가야지. 여러분들 몽골 가는데 뭐 또 저가항공 모시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나는 좋지.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왕이면 편하게 비행기 안에서 식사도 하시고 아침 식사 도착을 하면 거의 12시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그램에 이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 캠프가 있어요. 평화 캠프 거로도크라고 날라크라고 하는 지역에 평화 캠프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 아랑가이, 어기노르 호수, 하라호름 이런 이 몽골의 스위스라고 하는 지역도 가야 되고 돌아와서는 또 울란바토르에서 또 다양한 그 선교지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불과 5박 6일에 우리는 몽골의 평화, 역사, 자연, 환경 모든 것들을 선교까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오셔야 돼. 그래서 이번 여행은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풍요롭고 많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몇 분 계세요? 여기? 15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첫날은 지금 우리 대사관 가는 거 결정했어요? 했어? 아까 나한테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 첫날 뭐 대사관 가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한국 대사관을 우리가 갈 겁니다. 대사도 만나고 우리가 이제 대사관도 가서 지금 몽골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대사를 통해서 또 대사관 우리가 이왕이면 또 대사관 그런데 가서 대사관 못 가거든요. 사람들 뭐 대사관 오라는 일도 없지만은 대사도 가서 만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빡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내가 창조교회 교인들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온라인으로 좀 들으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좀 여러분 이건 조금 제가 가는 데마다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가고 혹은
신학교도 방문할 계획인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산에는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뭐 선교사 이분들 우리가 가면 그냥 갈 수가 없고 또 우리 가면 현지에 또 허성환 선교사님이라고 이 일을 전담해서 사역하시는 지금 목사님이 먼저 또 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시면은 감사헌금도 하시죠, 그죠? 선교비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강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만큼만 알아서 팀장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선교사에게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많은 교회를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 가는 데마다 감사헌금 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 혹은 현지 목사님들 우리가 선교비를 좀 드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 예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안 내셔도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도 그냥 가지 않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그냥 요거는 팀장님들 통해서 모으셔서 여기 박현옥 목사에게 한꺼번에 주세요.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선교비도 주고 마지막에는 현지 우리 고생하신 선교사님 이거 다 프로그램 지금 현지에서 이 프로그램 만드시느라고 그냥 아침부터 저희 때까지 벌써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다니십니다. 뭐 우리 가는 곳 다 가서 보셔야 되고 식사하는 거 이동 동선 프로그램 그걸 지금 현지에서 어레인지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니까 그냥 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래도 후원하고 와야지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팀장님 통해서 그냥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뭐 5,000원이면 5,000원,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그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께 직접 드리지 않는다. 꼭. 자, 오늘 강의는 우리 김종욱 목사님, 그죠? 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푸르나시아에서 오랫동안 이 푸르나시아라고 지금 몽골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나무 심는 그런 사역을 하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환경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다가 이제 최근에 나오셔서 나무가 심는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기독교 환경 선교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이 일을 해오셨고 아마 이번에 우리가 어기노르를 가는데 어기노르에 푸르나시아가 나무를 심은 데가 있죠. 거기랑 우리 가는 데하고 한 30분 거리 뭐 이렇게 되나? 기회가 되면 우리가 거기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강의하시면서 그 그런 위치를 한번 우리 박현홍 목사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에 거기도 좀 들려서 올 수 있도록 이왕이면 한국에서 지금 나무 심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바로 우리가 가는 그 어기노르 호수에서 하룻밤 자는데 바로 그 인근일 거예요. 내가 나는 뭐 어디인지는 내가 거기는 안 가봐서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시간이 되면 거기도 좀 방문하자. 오늘 김종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강의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나무가 심는 내일 사단법인 나무가 심는 내일의 사무총장 김종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주신 내용이 지구 환경 변화와 몽골의 사막화예요. 그래서 뭐 몽골은 사실은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서도 지금 현재 1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고 또 몽골을 여행할 때에 그 몽골의 기후 위기라든가 기후 변화 상황들을 잘 모르고 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 여행을 할 때에도 우리가 환경적인 안경,
환경적인 눈을 조금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경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으면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몽골 사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과 그 다음에 몽골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몽골 사회와 몽골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푸른 아시아가 그곳에서 사막화 방지 숲 조성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숲 조성 활동들이 도대체 이 몽골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이 숲 조성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른 아시아라고 하는 국제 NGO에서 한 10여 년 동안을 근무했습니다. 12, 13년 정도를 근무했고 그 중에 지난 정권 때 그 반기문 위원장을 통해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있었잖아요. 미세먼지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또 전문위원으로도 그냥 같이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들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나무가 심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제가 왜 이 단체를 만들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신가요? 네. 그러면 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밖에 세상에서 국제 NGO라든가 국제적으로 많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이미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그 기후위기 피해국을 충분하게 그리고 열심히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죠? 우리 한국도 어려울 때에 많은 세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을 일으켜 주었듯이 한국도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서 교육과 의료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같이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라도, 여기 보면 포스터 위에 잘 글씨 안 보이는데 선교 역량의 한 10% 정도만 기후 환경에 기여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학교를 지으러 가서 그 학교 안에 공동체의 숲을 조성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훨씬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심는 내일이 이만큼의 일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기후 환경의 선교 현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심는 내일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바로 엊그저께 처음으로 우리 나무가 심는 내일과 함께하는 교회들 32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에서 모여서 이 한국 교회의 숲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는 어제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그 한국 교회의 숲 기후 포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론으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잘 쫓아오시면 굉장히 쉽게 아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 파리에서 기후환경협약이 진행이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6가지의 결정들을 하는데, 지구 기온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온이 2도씨가 지나가면 이거 돌이킬 수 없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지점이 2도씨다. 2도씨. 그래서 2도씨 이하로, 가능하면 1.5도씨 이하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선진국들이 자금을 투여해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온실가스 그냥 대충 안 쓰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온실가스를 안 쓰려면 석탄 화력발전소, 전기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건물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가능하면 온실가스를 절약하려면 덜 쓸 수도 있지만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단열도 잘하고 또 그 에너지도 적게 쓰는 전구도 적게 쓰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또 녹지도 형성을 하고 뭐 이런 방식들로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선진국들은 돈을 내서 개도국들을 지원해야 된다. 약한 나라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감축 목표를 정하는데 2050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온실가스를 전체를 다 상쇄해야 된다. 그걸 탄소 중립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집에서 버스 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시죠. 자가용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시죠.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가용 가지고 오거나 버스 타고 오거나 뭘 하더라도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안에 내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2050년까지 전 세계는 우리가 사용한 이산화탄소를 전체 다 중립해야 된다. 상쇄시켜야 된다라는 것들 결의했어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는 경유차는 안 된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어쨌든 모든 삶의 시스템들을 다 바꿔내서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결의했습니다. 결의. 그리고 책임 분담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이 산업계를 바꾸고 에너지를 바꾸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쭉 이야기들을 진행했었던 게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이고요. 이 기후 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 정권이나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의로 전기차 이제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휘발유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이러면 거기에 나중에는 엄청나게 세금이 붙을 거예요. 탄소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붙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로 변경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 이 파리 기후 협약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제는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5월 지난달이죠. 지난달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있었던 5월달 중에 제일 더웠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일 더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작년 여름이 2000년 역사에서 제일 더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 2000년 전에도 온도를 쟀나? 기온을 쟀나? 안 쟀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구온도는 언제 발표했냐면 산업화 이후에 지구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때부터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에 어떤 방식이 나왔냐면 나무의 나이테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쭉 나무에 2000년 된 나무를 조사를 해봤더니 야 작년이 최고 더웠다. 근데 그 다음 붙는 멘트가 뭐라고 붙냐면 그러나 올해는 더 더울 거다.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덥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달 5월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의하면 지난달 세계 표면 평균 기온이 15.91도, 지구의 표면 온도가 15.91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2020년보다는 한 0.2도 정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1990년도부터 따지면 한 0.7도 정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 1도 가까이가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도 이런 게 뭘 그렇게 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월별 기온이 1년 동안 월별 기온이 역대에서 가장 더운 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1.5도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1.45도 가까이 왔다. 매년 0.1도씩이 올라오고 있어요. 2020년도에
1.2도가 올라가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전 지구가 다 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산업을 바꿔야 된다, 전기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데도 지난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렵게 되면서 야 이거 이 전기 이 탄소 지금 이건 좀 먼 얘기야. 기후변화 먼 얘기야.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돼. 다시 또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요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1.5도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걸까? 지구는 탄소가 이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순환하고 자연은 매년 우리 지구나 자연들이 방출한 600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나 산림, 땅 이런 데들이 탄소를 포집하거든요. 탄소를 빨아들여요. 바다에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600억 톤의 이 자연이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다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탄소가 아무리 배출이 돼도 다시 포집해서 바다가 3분의 1을 저장하고 또 땅이 3분의 1을 저장하고 또 산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게 시스템들이 안정적이 돌아가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산업화 이전에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사람 한 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약 300억 톤, 400억 톤 정도를 매년 방출하는 거예요. 자연 전체가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방출량보다 거의 버금가는 양을 3분의 1을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자연은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20% 정도만 자연이 흡수를 하고 나머지 80%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대기 중에 온실가스라는 걸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온실가스가 이 비닐하우스 쳐놓은 것처럼 마치 지구를 비닐하우스 쳐놓은 것처럼 막아놓으면서 거기에 온도가 상승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아야 된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실가스가 이렇게 방출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딱 상징적인 지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북극의 빙하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3분의 2가. 또 얼으면 되지 얼지를 않아요. 이게 사라졌다가 조금 사라졌다가 다시 얼었다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려면. 근데 3분의 2가 사라지면서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의 대기 온도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를 잘 보세요. 요거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될 거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운 적도가 덥잖아요. 그죠? 적도가 덥죠. 그리고 북극은 멀기 때문에 엄청 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운 공기는 추운 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추운 공기는 더운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그게 딱 만나는 지점. 이게 딱 만나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추운 공기가 내려오는 이 지점. 여기서 딱 만나면서 큰 바람을 만듭니다. 이게 제트 기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트 기류 들어보셨죠? 이게 제트 기류가 엄청나게 팽팽팽 제가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그게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니까 큰 바람이 팽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지구는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어디에서 불어와요? 서쪽에서부터 붑니다. 이게 방향이 이렇게 돌거든요. 저렇게 팽팽팽팽 돌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북극이 얼음이 녹을 정도로 지난달에 북극이 30도가 넘었대요. 북극은 영하 30도 정도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온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들쑥날쑥하면서 이렇게 이상 기온들이 만들어지면서 북극도 따뜻해져 버리니까 따뜻한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바람이 불겠습니까? 안 불겠습니까? 안 불어요. 안 불면서 제트기류가 저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팽팽팽팽 불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약해지니까 지구에 바람이 불잖아요. 여름 더운 날 보면 바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막 어려움 당했잖아요. 지금도 날씨가 좋으면 미세먼지가 꽉 차고, 그래서 옛날에는 4만 4온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4만 4미라고 하잖아요. 안 추우면 미세먼지가 꽉 불고 막 이런. 이게 왜 그러냐면 바람이 안 부니까 쌓인 미세먼지가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무슨 문제를 만드냐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파란 줄이 찬 공기고 이 노란 줄 빨간 줄이 따뜻한 공기인데 이 제트 기류가 늘어지는 거예요. 고무줄 늘어지듯이. 근데 저 늘어진 라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자체는 찬 공기를 가득 담고 있잖아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고. 근데 이 늘어진 라인에 한국이 한반도와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북극의 추운 기온들이 우리한테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전쯤인가 콜로라도에서 한여름에 오늘 우리 영상 40도였어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막 이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트 기류가 늘어져 가지고 그 콜로라도 쪽이 제트 기류 북극의 영향권들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덥고 무덥고 습기 많고 이래서 하늘에는 온갖 습기가 있었는데 그 습기가 다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북극의 비가가 녹는다라는 개념은 지구의 이 온도 시스템, 바람 시스템들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상식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다 나중에 연결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얘기하는 거는 히말라야의 빙하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는 산꼭대기 항상 얼음이 있어요. 항상 얼음이 있는데 몽골도 서쪽에 4,000m 넘는 지역에 산악 지역에 가면 항상 얼음산이에요. 근데 그 얼음산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조금씩 녹아서 어떻게 돼요? 물을 만들죠. 물이 내려오고 그 물을 통해서 계곡 아래쪽에는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빙하호에 항상 얼어있는 이 빙하 시스템 그게 녹기 시작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빙하호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이게 커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갑자기 저게 다 그 뭐라고 하죠? 물사태, 그죠? 더 이상 담아놓을 수 없으면 확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는 완전히 물 때문에 난리가 나고 토지나 농토나 다 쓸려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빙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물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개념입니다. 영구 동토층. 영구 동토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구 동토층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항상 영구, 동토, 얼어 있는 땅. 그러니까 땅 밑에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얼어 있는. 그 땅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조금씩 녹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되고 강이 되고 샘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고 초지가 자라고 거기서 농사도 짓게 되고 이러는데 이 영구 동토층이 항상 얼어 있는 땅이 지구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막 물이 넘쳤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더 이상 올려줄 수 있는 이 물의 시스템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풀이 자라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영구동토층이 물을 조금씩 올려주고 다시 또 얼어 있고 봄 여름이 되면 조금씩 녹여갖고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영구동토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영구동토층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0%를 어디가 흡수한다고요? 바다가 흡수해요. 그리고 30%를 어디가 흡수해요? 땅이 흡수해요. 비옥한 땅이 탄소를 포집합니다. 그래서 토양탄소 포집이라고 해요. 탄소를 포집합니다. 그래서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고 잘 가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구동토층은 항상 얼어있는 땅, 그러니까 인류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얼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저 안에는 빙하기 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바이러스라든가 뭐 온갖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얼어있는 땅으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저기에 메탄가스라든가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게 포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구동토층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거기 안에서 지구의 시한폭탄이 영구동토층의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구동토층의 소멸. 영구동토층이 시베리아와 영구동토층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저 보라색이 제일 진한 영구동토층, 그리고 점점 옅어지면서 이 영구동토층이 옅은 건데 그래도 저건 영구동토층이에요. 지금 몽골도 거의 40%에서 50% 땅이 영구동토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이 만약에 다 녹아버린다면,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메탄가스라든가 온실가스가 다 지상으로 방출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동토층이 온도가 상승되면 매년 17억 톤 이산화탄소, 매년 17억 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거를 막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연이란 건 그냥 우리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지구 환경 위기의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티핑 포인트,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상징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남극의 빙하가 녹는 거예요. 우리가 북극 빙하 얘기는 많이 했는데, 북극 빙하는 해빙이거든요. 바다에 떠 있는 빙하예요. 그러니까 녹아도 사실 절대량으로는 해수면 상승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남극의 빙하는 대륙빙하예요. 대륙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됩니다. 그래서 지금 IPCC 보고서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으로 잠기게 될 땅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송도도 거기 안에 2035년 안에 잠길 수 있다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남극의 빙하,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영구동토층의 소멸, 영구동토층을 막아내는 일들이, 영구동토층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하면 아유 날씨가 좀 더워지고 살기가 좀 힘들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엊그저께 KBS인가 다큐멘터리에 그게 나왔다고 하던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목이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기후변화 더 이상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식량 위기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뭐 시장 보러 가면 농산물 이런 거 가격들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죠? 물가가 엄청 높아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리나라 그 연안에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해수 온도가 1도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 해수 온도가 1도 상승은 지상에서 10도가 올라간 거랑 비슷한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먹을 것들 농사가 되어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푸른아시아에 있을 때 그 지리산 산청에 있는 그 농민협회? 농민들 협회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면 뭘 심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지리산 산청에 지금 주 그 소득원으로 심는 과일이 레몬이라고 합니다. 레몬.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귤, 사과, 배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저 밑에 쪽은 바나나 뭐 지금 사과가 강원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1도가 오르면 이 식물종이 100km를 위로 전진을 하거든요. 100km를. 1도가 오르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식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매년 1% 정도의 땅이 이 몽골의 사막화 문제만이 아니라 매년 1% 정도의 땅이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화라는 건 뭐냐면 사막이랑 다른 겁니다. 사막화와 사막은 다른 이야기인데 사막은 원래 있었던 자연 모래땅이고 사막화는 여긴 농사 짓던 땅이었는데 여긴 호수였는데 여긴 강이었는데 여기는 유목하는 초지였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화. 그 사막화가 매년 1% 생산 가능한 토지의 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량을 생산하는 땅이 100이 있는데 매년 1%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인류는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빈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0년이 되면서 유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 지구적으로 빈곤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유엔이 내걸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유엔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밀레니엄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8가지의 목표들을 내겁니다. 저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했었던 유엔의 프로젝트거든요. 밀레니엄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모든 초점들이 다 빈곤 저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아이들의 태어나는 것들이 너무 출생률이 그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막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교육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2015년 15년 동안 세계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유엔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발전했거든요. 세계 인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많이 발전하면서 일정 정도 프로테이지는 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야 이거 막을 수가 없다. 왜 막을 수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왜겠습니까?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더니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다시 유엔이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건 뭐냐면 옆에 있는 SDGs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S는 뭐냐면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그리고 D는 development, 개발 골,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가지를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발표의 내용 대부분이 뭐냐면 환경을 바꿔야 된다. 애들이 사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 빈곤 저감하기 위해서는 그 삶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방식들로 17가지 고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빈곤과 환경이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촌 빈곤 저감을 하겠다는 새천년 개발 목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은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110개 나라의 21억 명이 사막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10개국. 여러분 중동 저쪽에 우리가 그 종교 전쟁이라고도 하고 시리아 난민이라고도 하고 난민들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전쟁 때문에. 근데 그 전쟁 라인들도 가만히 이렇게 딱 보면 그 전쟁 라인과 세계 사막화 라인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종교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핑계들을 대고 있지만 사실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누가 더 좋은 초지를 가질 건가?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질 건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 세계를 전쟁과 또 기아와 빈곤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막 전 세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들이 딱 지금 중요한 현상들이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몽골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막화 문제라든가 빈곤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몽골을 보고 오지를 못해요. 몽골을 보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빈곤의 종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 하더라도 이 빈곤은 기후변화 때문에 불가능하게 될 거다. 빈곤의 종말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갈 때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는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삶의 토대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 기여들을 같이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는 1년, 30년 어떻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년, 2030년도가 지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 약자라고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시장에 가서 과연 채소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은 매년 지금 사막화로 1%씩 농토가 줄어든다면 현재도 지금 약 식량 자급률이 70% 정도인데 지금도 현재 전 세계 한쪽에서는 10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에 있고 30억 명 가까이가 빈곤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식량들이 다 어떻게 해요?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의 농산물을 다 사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그 농산물 가격이 우리가 왜 수입 농산물 사 먹습니까?
싸서 사 먹잖아요. 싸서. 근데 과연 싸게 될까요? 전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정부가 또 우리들이 우리 먹을 거는 작게라도 농사를 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후운동 단체들에서는 도시 텃밭이라든가 내 채소는 내가 길러서 먹어야 된다. 이런 운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매년 그 사막화로 인해서 난민의 수가 발생되는데 매년 2천만 명. 지금 전체 70억 명 중에 5억 명이 이 사막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난민화 되어졌어요. 자기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되어졌는데 지금도 매년 2천만 명가량이 이 사막화 때문에 자기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매년 1%의 땅이 사막화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파리 기후협약에서 2도가 지나면 안 된다. 2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1도, 5도 가까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미. 사실은 1.5도가 넘어가는 것도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가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거기에 가속이 되면서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2도가 지나면요, 4도는 금방 와요. 4도가 되면요, 아까 이게 그 말인데 4도가 오르면 인류의 70%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설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절대적으로 식량 생산이 부족한 상황들이 인류의 70%가 그런 상황들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2도가 도대체 뭐라고? 2도가 도대체 뭐라고?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그 온탕이 몇 도 정도 돼요? 온탕이 한 38도, 36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는 열탕 해봐야 한 2도, 3도 올라가. 근데 사실 뭐 온탕에 있으나 열탕에 있으나 우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잠깐 더운 거지 뭐. 그죠? 아유, 어제보다 오늘 기온이 어제는 막 23도, 4도 되다가 오늘은 막 갑자기 30도가 넘어가고 막 이래. 5도, 6도도 뭐 그렇게 견디는데 뭐 2도 정도 가지고 뭐 왜 그러는 건가 도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아이들. 그죠? 아이들 길러볼 때 우리 여기 또 우리 어린이가 있는데 저도 아이 2명 길러봤거든요. 지금도 기르고 있습니다. 아기 때 우리 인간의 평균 기온이 몇 도예요? 36도 5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38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2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애가. 난리 납니다. 38도는 무조건 응급실 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저는 뭐 애 키우는데 제대로 잘 못했지만 하나 배운 게 있다면 항상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병원에 가라. 응급실. 38도 되는데 응급실 안 데리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데리고 가야 되죠. 저는 이 2도가 우리 아이를 기르는 그 온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름, 겨울의 2도가 아니라 평균 기온이에요. 평균 기온. 평균 기온 2도라는 거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온도가 지난달에 몇 도인지 아세요? 52도까지 올라왔습니다. 52도. 근데 한쪽에서는 또 너무나 추워요. 여름인데. 계속 비가 오고. 유럽에서는 홍수가 벌어지고 있어요. 홍수가. 우리나라는 6월달, 5월달인데 갑자기 여름 폭우가 내리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 봄 날씨가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여름 기온이 찾아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상 기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도라는 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2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2도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더 춥게 떨어지고 어떤 데는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언제 가세요? 어우, 금방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나라가 2.25도가 올랐습니다. 2.25도. 몽골이 2.25도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금 1.2도, 1.4도 오를 때에 몽골은 2.25도. 근데 2.25도보다 더 올랐을 것 같아요. 더 올랐을 것 같아요. 발표가 안 나오니까 2.2도라고 1도라고 2.25도까지 발표는 들었어요. 근데 2.1도, 2.16도 뭐 계속 발표들은 바뀌니까. 몽골에 딱 가면요. 아, 인류가 2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황량하고 건물이 좀 후져 보이고 우리나라 그냥 저기 시골 도시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아, 얘 가난한 나라라서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울란바토르 도시에 있다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우 정말 멋진 곳으로 이렇게 쭉 가시는데 그 가는 길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2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이 보여지는구나라는 여러분 눈을 제가 오늘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몽골에 가서 보실 때 이런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몽골은 2도가 올라가면서 전 국토의 78%가 사막화되었습니다. 사막화. 근데 78%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래쪽 40%는 이미 사막이었던 땅이에요. 고비라고 하잖아요. 고비. 고비가 무슨 뜻이냐면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몽골 말로 고비예요. 근데 황폐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황폐한 땅. 그래서 밑에 보면 밑에 지역 이름들 뭐 만달고비, 돈드고비, 우문고비 고비들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황폐한 땅. 그런 땅 이름이 붙어 있는데 40%는 사막 땅이었고 그다음에 저 위쪽에 약간 초록색 있는 쪽 있잖아요. 그 북부 산림 지역이 9%였습니다. 9%. 그래서 테레지는 안 가시죠, 목사님? 테레지 가세요? 테레지가 울란바토르에서 제일 가깝게 북부 산림 지역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테레지만 가도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고 자작나무 숲이 쫙쫙 펼쳐져 있고 그게 9%의 땅입니다. 9%. 그리고 나머지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초지였어요. 초지. 약 50% 정도가 초지의 땅.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살죠? 유목하면서 삽니다. 유목하면서 사는 유목의 나라.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의 78%가 사막화되어졌고 91%가 사막화의 영향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북부 산림 지역의 면적은 9%에서 7.83%로 줄어들었다고 2016년도에 발표하고 그 다음 발표가 없어요. 2016년도에 UNFCCC 보고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 2%, 1.5%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야 1.5%가 뭘 대단하지도 않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몽골 땅이 남한 땅의 15배입니다. 남한 땅의 15배. 여러분들이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가잖아요. 2,300km, 400km 정도를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2,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거리가 몽골의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예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의 10%가 9%가 산림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 1.5%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산불과 사막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지에 가시면 제가 이제 현장에 맞게끔 말씀드려요. 테레에 가시면 나무가 테레지 나무는 절대 벨 수 없거든요. 몽골법에 의해서 절대 벨 수 없는데 나무가 희한하게 이렇게 베버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밑둥만 남아 있어요. 뾰족하게. 그냥 고사해 버린 거예요. 고사해 버린 거. 테레지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쫙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푸르고 자작나무 숲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잠깐만 눈을 돌려서 보면 어느 한쪽 지역들이나 막 이런 쪽에 나무가 그냥 저절로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지고 예전에 그 산림의 면적들 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몽골이 지금 2도가 오르면서 이런 사막화의 영향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몽골의 어떤 제가 보니까 몽골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은 하시면서 몽골에 대한 개황들은 다 공부하셨죠? 네, 다 하셨죠. 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기후위기라는 관점 속에서 몽골 개항을 얘기를 할게요. 몽골의 그 고도는 평균 고도가 1580m. 여러분 가실 때 몽골 울란바타르 평균 고도가 135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580 5대산 정상입니다. 정상.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몽골 전체가 다 이렇게 높은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평균 고도가 제일 높은 땅이 어디냐면 북극이에요. 북극. 그 다음에 높은 땅이 어디냐면 몽골입니다. 근데 북극의 세계 평균 기온이 3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평균 기온이 오른 곳이 몽골입니다. 고도가 그 영향이 있습니다. 고도가. 왜 고도가 영향이 있냐면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의 밀도보다 몽골은 약 85%예요. 여러분 몽골에 가시면 있잖아요. 계단 같은 거 막 많이 올라가시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면 피곤해요. 헉헉거리고 숨이 차요. 공기 밀도가 희박해요. 조금. 그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희박한 지역에 온실가스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영향들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땅은 아래 땅은 아까 보셨지만 영구동토층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있거든요.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고 몽골 땅의 약 60%가 영구동토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구동토층의 50%가 소멸되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땅의 60%가 영구동토층이었는데 50%가 소멸됐다. 이 영구동토층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메탄가스, 온실가스가 우리 땅에만 머물러 있겠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온실가스로 기후위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10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땅에 나무를 심는 일을 도와야 얘기하면 영구동토층의 50%가 소멸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메탄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방출되어 나왔죠. 포집되어 있던. 그 온실가스가 몽골의 기후위기를 지구 온도 상승을 더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면서 점점 사막화되는데 여러분 몽골 가셔서 이제 딱 보면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푸르게 보여. 아, 그래도 몽골은 아직 푸르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멀리서 보면 푸른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인데 뭐냐면 하나는 너무 풀이 듬성듬성 나 있어요. 이 사막화를 측정할 때 1m 곱하기 1m 이렇게 딱 잘라가고 거기에 식물종이 몇 종이 자라는가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근데 몽골은 정말 몇 종 되지 않고 듬성듬성 나 있어요. 멀리서 보면 푸른데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황토색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보면 막 푸른 느낌이 드는 풀이 있어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갈대 같은 풀이 쫙 나 있어요. 이제 서쪽으로 가시다 보면 보일 건데 여러분 나중에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나 하지만 나중에 생각나실 건데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 가시는 라인이 사막화에 이 급속화되어지는 그 라인을 밟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어기노르까지 쭉 하라오린 가는 길에 엘승 타사에르라는 곳도 들리실 건데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멀리서 보면 풀이 갈대 같은 것이 막 나 있는데 그 풀이 뭐냐면 데르스라고 하는 풀이에요. 데르스. 데르스라고 하는 풀은 짐승이 못 먹는 풀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사막화 지표 식물이라고 하는데 다른 풀들이 다 죽어요. 데르스가 나기 시작하면. 근데 이 데르스는 물기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사실은 강이 있거나 천이 있거나 물이 있던 지역이었는데 그 물이 말라버리고 데르스가 막 나 있어요. 갈대 같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르간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우리나라 나무로는 그걸 골담초라고 합니다. 골담 맞나요? 근데 이렇게 뭉게 이렇게 생긴 나무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 나무는 잎도 칼처럼 생겼고요. 가시가 엄청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짐승들이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는 요만큼이 나 있는데 뿌리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 나무 한 그릇 파내려고 파는데 컨테이너만 합니다. 뿌리가 진짜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풀들이 쫙 나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시면 보여요. 그 풀이 나쁜 풀은 아닌데 사막화 지표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 풀이 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식물종이 다 소멸됩니다. 그 풀만 남아요. 그리고 그 풀까지 사라지면 완전히 사막화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푸른데 그 특히나 서쪽으로 이렇게 룬 지나서 엘승 가고 어기노로 가는 길에 그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분명히 기억이 날 때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 풀 그래도 초원이 푸르러 좋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막 갈대처럼 나 있는 데는 아, 옛날에 물이 있었던 데인데 저 못 먹는 저 풀만 남았구나 이렇게 보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뭉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 풀이 있어요. 골담초라고 하는데 하르간이라고 합니다. 몽골어 말로는. 한번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만져보셔도 돼요. 손 다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풀의 뿌리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그 풀이 사막화 지표 식물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풀은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풀은 없고 예전에는 그 초원에 유목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초원에 풀이 말의 배에 닿았다고 합니다. 말의 배. 이렇게 쫙 근데 풀이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말의 배에 닿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풀이 15cm 미만입니다. 15cm 미만. 그냥 쫙 깔려 있어요. 바닥에 이끼 같아요. 이끼. 이끼처럼. 왜냐하면 풀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키웠다가는 금방 죽잖아요. 살 수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몽골은 도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울란바타르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울란바타르. 요
저기 반달 모양으로 생긴 데가 맞은편이 징기스칸 광장이 있는 데고요. 저 호텔이 이제 블루스카이 호텔이라고 그 뭐 유명한 호텔인데 그게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 그냥 유명한 호텔인 거지. 네. 요 거리가 쫙 도시 거리가 한 4km, 5km, 길어도 한 10km는 안 될 것 같아요. 10km. 어쨌든 걸어서 다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쭉 걸어 볼 수 있는 데인데 그 외에는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는. 몽골은 우리나라의 몇 배라고요? 남한의 15배. 남북한의 합한 면적의 7.5배. 이 정도 되는 땅인데 인구가 몇 명이냐면 몇 명이죠? 350만 명. 그죠? 350만 명이에요. 그래서 외곽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요. 거의 못 만나요. 울란바타르에는 정말 치일 정도로 많은 차와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몽골이 그 1923년도에 러시아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독립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통치하에서 사회주의로 독립하면서 위쪽으로는 바이칼을 뺏기고 아래쪽으로는 중국에게 내몽골 지역을 영토를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몽골의 국토가 그때 1923년도에 확정되어 있는 국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몽골은 엄청난 계획 도시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방의 마을에 가거나 또 유목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시스템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마을에 딱 가면 딱 도시는 그 읍내죠. 읍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골에. 읍내는 딱 하나의 스트리트예요. 거기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뭐 관공서도 있고 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호텔도 있고 딱 요 하나 스트리트에 다 있어요. 그리고 유목은 어디서 할까요? 좀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 양염소가 먹으려면 독립적인 지역들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스트리트에 교육과 행정들이 만나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거 지역은 다 이렇게 멀리 쭉쭉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뭐 가까운 바양노르라는 우리 푸른아시아가 그 산림 지역 했었던 데도 거기 땅이 바양노르 전체 지역은 경상남도만한 땅이거든요. 근데 1,700명입니다. 1,700명. 1,700명이 사니까 딱 도시고 스트리트 하나 있고 나머지는 뚝뚝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도시도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도시도. 그래서 울란바타르는 교육, 행정, 의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도시였어요. 국가의 수도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하라호린 이런 도시는 옛 수도였고 굉장히 많은 역사 문화가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그 도시의 기능은 뭐냐면 농업 도시예요. 농업 지역. 그러니까 뭐 북쪽으로 좀 올라갈수록 또 강이 있는 쪽이 농업 지역인데 몽골은 오히려 아래쪽 따뜻한 지역이 농업이 되는 게 아니라 북쪽 산림 지역 쪽으로 가까이 가야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다르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농업 지역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농과대학도 몽골 국립대학교 농업부도 딱 농업도시 거기 다르항 지역에 딱 있어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저 밑에 쪽 달란자드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도시냐면 석탄 광산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평화 캠프 하시는 데 있죠. 평화 캠프 하는 지역은 날라흐라는 지역인데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한 약 35km,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옛날에 탄광 지역이었어요. 탄광 지역. 지금은 다 폐광됐어요, 거기가. 근데 그 폐광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산 쪽으로 이렇게 딱 보면
폐광된 지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유목민들의 나라이기도 하고 몽골의 특성은 항상 이 스트리트와 딱 정해져 있는 자기가 뭘 하고 살 건지를 정해져서 그 지역에서 살아오는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유목의 도시고 대부분의 초지에서 유목을 많이 하는 도시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하나 보시고 몽골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막화로 터전을 잃은 유목민들은 도시로 나왔습니다. 사막화로 터전을 잃은 유목민들은 도시로 나왔습니다. 50만 명이 살도록 계획됐던 수도 울란바토르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수도와 시설이 턱없이 공기 심각한 상태. 세른금의 질세라 스노크로입니다. 한국서 때문에 피한 만큼입니다. 초원염 도시에서도 깁니다. 남을 수 있지만 그만큼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газар нэгүчээр тэрэг гардаг. Усны тэрэг. Тэр нь усны тэрэг байх ч гэдэг одоо ингээ өөр 2 жил ингээ зөөчлээ одоо сурцсан байна шүү дээ. Мөчин гэж амар болж байгаа. Тэ? Усаар нь хөдлөж авдаг байсан уу? Хөдлөл нөгөө хөдлөж авахгүй шүү дээ. Худгаасаа ингээ аваад нөгөө мал өсөд уянаас л аваад хэрэглээ шүү дээ. Одоо бол ингээ бүх юм мөнгөтэй болсон Улаанбаатар зэрэг. 도시에 살면서 깨달은 건 뭐든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 경비를 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고물상에서 일해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그는 원래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자 수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Мадан байхгүй ч одоо яах вэ яах. Тэрээс одоо мадан байгаад мэрэгжлийн юу ажлыг хаач ирсэн хийн шүү дээ.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оос орчин нэм процессээс малаас хөндий хол процессээс тэрийг хийх нөхцөл боломж байхгүй шүү дээ. 가축을 쓰다듬던 손에는 이제 차가운 고철이 쥐어졌습니다. 모래바람을 피해왔지만 도시에서 정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도시로 나왔다가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린 유목민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쓰레기를 주워 생활하는 도시 빈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는 이들에게 유일한 돈벌이가 되고 그나마 도시에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자가 된 사람들은 네다섯이 모여 함께 쓰레기를 줍고 공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벌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서 남은 음료수라도 찾는 날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거로는 저든 마다 해로서 저든 말랐어. 되게 다들 안 살아야 돼. 되게 겉으로 왔었는데 어떠다 저다 알아 있든지 이 만들다리 없죠. 그런데 남자가 상수도관이 지나는 맨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을 냄비에 받아 조심스럽게 내보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물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 맨홀 안에서 이들 4-5명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 거의 또 갔나.
적쇼 어떻더라. 마땅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맨홀 안을 찾습니다. 근처 다른 맨홀에도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이 버겁게 들어가는 이 좁은 공간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다 잃고 맨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아내와 아이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Яг үйл дулаахан болохоор тэгэл энэ чирэл амьдрдаг л аахгүй. Гадаж одоо би голдож өгтэй юм шүү дээ. Тийм шүү дээ. Тийм ээ. 추위를 이기기 위해 악취 정도는 견뎌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집니다. А тэгвэл тэргээл дэндүү санаа шүү дээ. Одоо юу хийж байх гэж бид тийш очиод яг одоо натураа очиод.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을 뿐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픈 마음입니다. 네, 끊어주십시오. 사막화로 터전을 잃은 유목민들은 도시 네. 아까 아까 이분이 몽골에서 유목하는 수의사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막화되어지고 초지가 없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 도시 빈민화되어진 거예요. 아까 몽골은 이게 딱 계획 도시인데 울란바타르도 50만 명이 딱 살도록 계획해 놓은 도시였던 거예요. 아, 인구가 50만 명 정도면 그때는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4분의 1 정도면 수도를 움직이고 또 공업 지역을 움직이고 농업 지역을 움직이고 이렇게 딱 배치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시스템처럼 이렇게 돌아갈 줄 알고 이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뭐 자해승 전망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아까 지금 맨홀이라는 데 있었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처럼 하수도가 아니에요. 하수도가 아니라 그 맨홀은 뭐냐면 중앙 난방으로 온수를 공급하는 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모든 건물과 집들에게 온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딱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획된 사람들은 딱 잘 살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놨었던 거죠. 몽골은 비가 너무 안 와서 하수도가 없습니다.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지나가는 팁인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요즘 울란바토르에 비가 갑자기 막 내리거든요. 그러면 저 아래쪽 자해승 쪽 그 대사관 있는 쪽 그쪽 내려가면 그쪽이 지대가 좀 낮아요. 홍수가 생긴다. 홍수가 물 조금 오는데 왜냐면 하수도가 없어요. 하수도가 그 정도로 비가 안 오는 나라예요. 몽골이 250mm 정도가 강수량인데 어떤 현상으로 기후 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비가 절대적인 양은 똑같아요. 한 250에서 300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내리는 양이죠. 250mm 정도면. 근데 몽골 전체적으로 250mm, 300mm인데 절대적인 양은 똑같은데 비가 오는 날수가 되게 적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씨를 뿌렸는데 3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적도 있어요. 첫 번째 비가 7월 달에 온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비가 이렇게 안 옵니다. 근데 절대량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 비가 와요? 한 번에 내릴 때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기후위기가 강수량 패턴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50만 명이 살도록 만드는 도시에 유목민들이 풀이 사라지고 땅이 사막화되어지고 또 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드라고 하는 것은 재해라는 뜻인데 재앙이라는 뜻인데 유목민들에게 조드는 뭘까요? 너무 춥거나 갑자기 이상 현상들이 생겨서 양염소가 갑자기 몰살당하는 게 조드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1000만 마리 가축, 몽골 전체 가축 수가 그때 3천, 4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약 4분의 1 정도가 몰살을 당합니다. 너무 이상현상과 기온 때문에. 그리고 2010년도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이 조드가 오면서
이 유목민들이 더 이상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염소가 여름에 풀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겨울에 그 극심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어떤 현상들 때문에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나마 유목하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는데 겨울이 들어가는 전에 중국 상인들이 막 양념소를 사러 다녀요. 헐값에 삽니다. 헐값에. 근데 몽골 사람들은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봄이 되면 비싼 가격으로 고기를 팔아요. 이런 어떤 이 불평등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조들을 만난 한 가정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땅도 다 사막화되어지고 살 수가 없으면서 울란바타르에 이렇게 몽골 사람들은 집을 들고 다니잖아요. 게르를 들고 그냥 무작정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산 같은데 이렇게 언덕 같은 데다가 게르 치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장에서 주운 판잣집. 멀리서 보면 멀쩡한 집 같은데 사실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붙여가지고 만드는 판잣집들이 있는 지역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 도시 뒤쪽에. 이 지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150만 울란바타르 사람들 중에 90만 명이 이 지역에 살아갑니다. 90만 명이.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이게 지금 우리가 몽골에 가서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가난해서 여기서 사는구나가 아니라 여기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는 기반들이 다 무너져서 도시의 빈민으로 와서 아까처럼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당 노동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몽골에 가시면 이제 황사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황사 상황들이 몽골이 이제 약 70% 정도가 몽골에서 발원돼요. 우리나라에서 오는 황사에. 그리고 몽골에서 모래 폭풍이 불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저 밑에 하얀색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땅에 붙어 있는 저게 집입니다. 집. 학교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딱 불기 시작하면 한 막 200m, 300m 이렇게 모래 폭풍으로 불거든요. 그러면 그 모래 폭풍의 고운 먼지들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약 24시간 걸려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 황사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몽골 사막에서 중국 그 내몽골 사막에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사는 사막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황사는 사막화된 땅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은 굵은 모래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막화된 땅은 예를 들어서 강이 말라버리면 막 부슬부슬한 진흙처럼 되잖아요. 거기에 폭풍우가 불면 그 고운 먼지 가루들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떠서 편서풍을 타고 아까 제트 기류가 만들어낸 편서풍을 타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중국의 오염 지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게 미세먼지가 되고 우리한테 오염황사. 그냥 저게 모래먼지가 아니라 중국의 공업 지역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시나 뭐 수원시나 모든 지역 단체들이 황사 방지해서 몽골에 나무 심기를 하는 겁니다. 몽골에 나무 심기를 황사 방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올 겨울, 작년 겨울 12월, 올 1월 이때도 540만 마리가 가축들이 조두로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가셔서 몽골 분들에게 혹시 조두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 올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몽골에 그 지원하고 이런 어떤 국제 원조들도 많이 진행됐었던 게 올해였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다시피
이 환경 난민이라는 사람들은 전쟁 난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지만 환경 난민들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몽골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울란바타르에 있는 그 최대 쓰레기장인데 저희 깜짝 놀란 게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 쓰레기장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장 중간에 조그만 이렇게 웅덩이를 치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몽골이 비참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몽골의 기후위기 사막화라는 상황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가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거꾸로 푸른 아시아에 이제 여러분 나무 심기 하실 거잖아요. 이 나무 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아시아는 그 몽골 사막화 지역에서 나무 심는 일들을 했어요. 나무 심는 일들을 했는데 이 황폐화된 땅 나무 심는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물도 만들어내야 되고 영구동토층 저 밑에까지 관정을 파서 한 200m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이고 또 이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거기 울타리 안쪽에는 방풍림을 치고 바람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방풍림 친 안쪽에는 과일나무 같은 거, 또 농업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익이 나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푸른 아시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아시아의 모델은 몽골에서도 사막화 방지 모델로 이 채택을 해서 각 지역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무를 심때 소득이 되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관리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나무만 심으면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금방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물을 줘요. 3년 이상 뿌리가 내릴 때까지 또 그 이후로도 한 5년 이상은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누가 공짜로 나무에 물 주고 있는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숲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그 나무를 심기라든가 몽골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요걸 나무 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지 계속 이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하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부분들, 환경보건, 나무 심는 건 환경보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유목민들한테 나무 심는다는 건 되게 생소한 일이지만 이제는 유목할 수 없는 땅들이 되어지니까. 근데 나무를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밭이 돼버려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나무 심은 데서 건초들을 베가지고 물론 그 조림지 안으로 막 양념소가 들어가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염소 같은 경우는 나무도 씹어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풀들은 유목민들한테 또 나눠줄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들을 바꾸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대하고 노력하는 것, 주민 역량 개발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소득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속 가능성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푸른 아시아의 사막화 방지 모델은 환경보험과 사회적인 어떤 그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것과 경제적인 이득을 만드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황량한 땅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나무가 심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같이 전문 교육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나무를 더 잘 가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열매가 더 많이 맺힐 수 있나. 이게 에피소드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푸른 아시아가 바양놀에 나무를 심었는데 비타민 나무를 엄청 심었거든요. 근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열릴까?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알았는데 비타민 나무가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나무 20%에 암나무 80%를 심어야지 암나무가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순나무인데 열매를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들이라든가 이게 특별히 엄청 고도의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훈련하고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 조림지의 어떤 생산물들이 지역 주민들과 나누어지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바양로르 같은 우리 푸르나시아의 초기 모델 같은 지역은 예전에는 그 마을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멀리서 봐도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바양로르 지역을 지나가지는 않아요. 룬에서 아래쪽으로 엘승으로 빠지기 때문에. 근데 멀리서 이렇게 봐도 갑자기 저 마을 전체가 숲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조림지를 보면서 주민들이 나무가 있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학교에도 학교 숲을 만들고 관공서에도 나무를 심고 길가에도 나무를 심고 그리고 자기 집에도 두세 그루 나무를 심고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심겠습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무를 심는 일은 모델을 만드는 거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런 마음들로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가시면 목사님 나무 심다는 말씀 들었는데 몽골 주민들하고 같이 꿈을 꾸면서 이 나무가 우리는 요만큼 심지만 여러분들이 더 크게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운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비타민 나무는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면 마트에 가면 음료수의 절반은 이 차차르간이라고 하는 비타민 나무 음료수입니다. 사과에 비타민의 800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트에 있는 음료수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타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그 음료수 만들 때 열 처리 다 하면 비타민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팁인데 약국에 가면 비타민 나무 오일을 팔아요. 오일 아주 싸요. 한국에 오면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 오일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상처 치료에도 아주 특효고 비타민을 정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 비타민들 이런 것들을 사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나무 그러니까 차차르간 오일이라고 그래요. 차차르간 오일. 굉장히 고소득 제품 작물입니다.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기노루에 가시잖아요. 어기노루는 울란바타르에서 350km 서쪽에 있습니다. 아까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사막화에 대한 온갖 것들을 경험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똑같은 풍경이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풀의 모습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쪽에 보면 희한하게 물길이 지나갔었던 자국같이 강 같은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다리도 나와요. 근데 물은 없어요. 그런 모습들도 만나게 됩니다. 350km를 가서 어기 호수를 만나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몽골은 염해로 돼 있어요. 염해. 70%가 염해예요. 그래서 그 염호, 호수의 70%가 다 소금 호수거든요. 근데 어기 호수는 민물 호수예요. 그래서 철새들이 다 거기 머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람사르 습지 등재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람사르 습지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될 유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그 호수가 한 10배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10배 정도가. 그렇게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푸르나시아가 그 어기 호수의 숲을 처음 조성할 때 이 람사르 습지를 지켜내자 이런 마음들로 조성을 했었던 지역인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숲을 찾는 건 되게 쉬워요. 목사님. 우리 조림지를 찾는 건.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알고 어기호수에서 솜까지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솜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솜을 들어가기 전에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드는 숲을 2019년도 정도부터 페이퍼리스 생태령을 심었고 그 전에도 사랑의 열매랑 같이 그 삼성 물산이랑 같이 나무를 심은 지역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숲 지역을 찾을 수 있을 거고 한번 둘러보시면 푸른아시아의 사막화 방지 사업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또 그 어기호수 그 엘스로 하라우린 가는 길에 룬이라는 지역 지나거든요. 룬섬 거긴 반드시 지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듯한 휴게소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멈추실 거예요. 그 룬섬 휴게소에 있는 근처에 한국산림청이 나무를 심은 그 지역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 나무 많이 심었구나 이런 것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엘승 타사헤르에 먼저 들이실 거예요. 엘승이라는 지역은 겉에서 보면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주무시지는 않으시죠? 네, 자리는 않고 그냥 지나가실 건데 그냥 사막 같아요. 사막. 우리가 꿈꾸는 그냥 사막처럼 쫙 있고 거기 가면 낙타 타실 수 있어요. 낙타. 이 모래 사막에는 말은 어렵잖아요. 근데 낙타는 아주 낙타 타실 수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이 지역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던 지역이었어요. 나무가 자라던 지역이고 여기가 그 아까 얘기했었던 사막화 지표식물 골담초라든가 하르간 이런 것까지 다 사라지면 이런 진짜 모래 사막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엘싱에 가셔서도 이쪽 지역은 완전 정말 모래예요. 정말 그냥 사막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둘러보면 저쪽에는 나무도 있고 뭐 이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사막화 방지 연구소, 몽골 사막화 방지 연구소도 엘승 타사헤르에 있어요. 가장 사막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멋있다. 멋있어요. 멋있어서 사람들이 놀러 오는 관광지입니다. 낙타도 많이 타고 막 사람들 막 관광지예요. 근데 다른 눈으로 보면 여기 이 모래처럼 완전히 바뀔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진짜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진짜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 엘승 타사헤르입니다.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길은 건 아니고 저는 1시간 반을 말씀하셔서 딱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몽골에 정말 한 10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몽골에 대해서 아주 작은 팁들도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나중에라도.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나무 심고 환경 선교하시다 보니까 몽골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몽골은 전 세계 이 기후 변화 문제, 사막화 문제에 모든 게 다 집결되어 있는 것이 몽골이고 또 우리가 가는 지역 아까 얘기했던 엘슨 타사드라고 하는 이제 그 모래 사막이 이 모래 언덕이 있는 곳인데 우리 거길 가요. 여러분들 이제 가서 그 모래 사막도 한번 걸어보시고 또 이제 거기서 원래는 옛날에는 제가 거기서 잠도 자고 그랬는데 길가 뭐 조금 후져. 그래가지고 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라호름까지 우리가 움직입니다. 자, 우리 일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우리가 이제 짐 붙이고 거기서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도착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버스가 두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창조교회 교인들만 타는 그 버스가 하나 있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제 1호차 이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함께 모여서 뭐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계속 움직이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미리 이 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나무 심는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그 거로도크 평화 캠프에 나무를 심는데 우리가 가서 지금 나무를 뭐 땅 파가지고 나무를 심고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이튿날 우리가 첫째 날은 아까 목사님이 했던 테렐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갑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는 트래픽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매연하고 너무너무 비용이 좀 더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렐지 국립공원으로 들어가서 게르 캠프에서 게르 호텔에서 첫날 자는데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면서 이제 그 거로도크를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침에 일찍 우리가 거로도크 평화 캠프에 와서 나무 심고 남자분들은 나무 심고 근데 아마 그 전날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이 아마 나무를 거의 다 심어놨을 거예요. 현지인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갈 때마다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한 2,000여 평 되는 그 지금 평화 캠프 있는 그 안에 나무 심고 일부는 밖에도 심고 나무 심는 것은 남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떡볶이하고 오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떡볶이하고 오뎅으로 점심을 먹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떡볶이하고 오뎅으로 점심을 먹는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12시까지 다 끝내야 돼. 12시까지. 왜냐하면 시간을 지체하면 우리가 아랑가이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늦어져요. 늦어지면 힘들어. 피곤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12시 이전에 끝난다.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한다. 여자분들 음식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 현지인들 또 나눠주고 먹고 그리고 우리도 먹어야 돼. 우리도. 그게 일단 점심에. 가다가 초원에서 우리가 뭐 지금 컵라면을 먹을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시간 첫째 날 나무 심고 남자분들은 나무 심고 여자분들은 떡볶이하고 오뎅. 그거는 이제 우리 박현웅 목사가 재료는 다 준비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지품은 무조건 몸에 붙이고 다니셔야 돼. 핸드폰이고 가방이고 이게 땅에 그 책상에 올려놨다 그러면 이건 이미 없어진 거야.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그것은 못 찾는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주머니, 내 몸에 있는 것만이 내 거다. 내 몸에 없는 것은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관리 잘 하셔야 한다. 선글라스, 모자, 여자분들은 뭐 스카프를 하시든지 하여튼 햇빛 노출이 많으니까 그런 거 준비하시고 음식은 먹는 거는 몽골식을 나는 먹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몽골 음식보다는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먹겠어. 그러면 각자 알아서 갖고 오셔야 합니다. 각자. 근데 뭐 대부분이 뭐 그냥 밥은 있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반찬 정도 준비해 오시면 식사는 될 거고요. 이 몽골에 가면 뭐 음식을 잘 먹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양고기니 뭐 이제 몽골 사람들 먹는 음식 중에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걸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한테는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뭐 멸치를 볶아 오시든지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한국 음식밖에 못 먹어요. 예, 저는 몽골 음식을 못 먹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몽골 선교를 벌써 30년을 거의 다 했는데 제가 몽골 음식을 못 먹어요. 그게 이제 핸디캡이고. 그래서 먹는 거 그렇게 좀 준비를 좀 잘 해오시고, 그다음에 돈은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달러로 바꾸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후원금도 우리 선교비 주시는 것도 달러로 주시는 게 좋아요. 달러로. 그래서 그거는 첫째 날 우리 팀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모아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날부터 교회를 가고 방문하고 선교사를 만나거나 혹은 몽골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몽골에 우리 질문 있으면 빨리 하세요. 시간 잘 지키셔야 되고요. 6시 반까지 공항에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아나 항공 부스 앞으로 모신다 하고 6시 반까지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침 식사를 주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아침 식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날은 한국 대사관에 가서 우리 대사관 방문도 하고 아마 이태준 열사 기념관도 가게 될 것이고,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울란바토르시 그거는 뭐 우리가 장담 못해. 왜냐면 워낙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뭘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 상황에 맞춰간다. 거기는 몽골이다. 따라하세요. 여기는 몽골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서 왜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못 봤다, 왜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안 했느냐, 그거는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돼. 거기에 트래픽 상황이 혹은 몽골 현지 상황이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이번엔 여기까지만 보게 하시는구나. 딱 그렇게 마음 먹고 가셔야 돼. 처음부터 가가지고 모두 보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초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울란바토르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 대란입니다. 교통 대란. 꼼짝 못해 차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가급적 시내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날은 망친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기 전날 목요일 날 밤에 와가지고 금요일 날 하루는 시내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하여튼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은 초원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냥 끝없는 지평선을 날리고 여러분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사막화, 목사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그런 사막화 문제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땅,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그나마 그래도 많이 간직한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곳은 몽골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함께 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여행에 대해서 질문해. 여행에 대해서 이제 요 시간밖에 없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버스 안에서, 버스가 2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 대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2대를. 그래서 한 대는 선교사님, 우리 현지에 있는 허목사님, 허선교사님이 탈 거고, 한 대는 제가 탈 거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다른 차 바꿔 타고 이런 식으로 옮겨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거, 먹는 거, 그다음에 돈은 달러, 그다음에 물건은 쇼핑하실 분 위해서 고비 캐시미어 공장 한번 간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상황 맞춰서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 캐시미어 여자분들 좋아하시니까 캐시미어 공장을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빨리 물어보세요. 여행에 대해서 신발은 편한 신발, 옷, 드레스 코드 여러분들 가장 편한 옷. 또 네? 조별 모임 잠깐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조별 모임 하겠습니다. 네. 선글라스 갖고 오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선크림 당연히. 또 햇빛 노출이 많으니까 선크림 같은 거 갖고 오셔야 되고요. 우리 조별 모임 잠깐 조별 모임 해야 돼요? 잠깐만 모였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24일부터 떠나는 몽골 비전 트립 선교 여행 위에 함께 하시고 오가는 길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수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섭려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소중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평생 정말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아무쪼록 의미 있고 행복한 복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